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아프리카에 관한 뉴스가 가끔 저희들 귀에 자주 들리죠. 아프리카에서 최근에는 내전, 쿠데타, 반정부 시위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단이라는 나라에서는 2년 만에 다시 쿠데타가 발발했는데 사상자가 많아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미국은 수단에 대한 긴급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프리카는 이처럼 오랜 반목과 빈곤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내년에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문제들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의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에 잡히는 경제를 박정호 부원장님 시간 들으려고 듣는다는 네. 분들도 예. 꽤 있어요. 진짜로요? 이거 아니요. 무한한 영광인데요. 농담이었어요. 아니 뭐예요? 오늘은 아프리카 이야기. 예.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 하면 각자 갖고 있는 이미지도 뭐 다르고 선입견도 다르고 뭐 로망인 분들도 있고 아유 거기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네.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은 박 원장님은 보통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진짜 알면 알수록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안타까운 곳. 이게 이제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프리카를 다시 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코로나19로 지금 극빈층들의 증가, 기후 이상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조차 없어서 기후 난민도 지난달만 해도 1,00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들었고요. 기후 난민. 예,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찾아서 사는 곳을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있던 물이 왜 없어져요? 그 기후 이상 때문에. 이제 이 동네가 비가 더 이상 안 비가 안 온다. 오는 거죠. 예.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도 와. 50% 이상 강수량이 올해 줄어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원래 살던 동네가 물 근처에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멀리 떠나는 거죠. 그러면 떠나면 원래 다른 동네도 물이 부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갑자기 우리도 쓸 게 없는데 남이 넘어오면 또 갈등이 전쟁, 갈등, 반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사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호주였거든요. 호주. 네, 호주 관료분이 자랑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아직도 너무나도 저는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너무 부러운. 부러움이 사무친. 네,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호주 관광청 공무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예. 우리 호주는 땅에 있는 지하 자원만 그냥 팔아도 호주 전 국민이 1,000년 정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공 안 하고 캐다가. 그냥 캐다가. 예.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채굴권을 누굴 주고 그러니까, 와서 네가 캐가세요. 하고 돈만 내. 이것만 캐가고 해도 가실 때 전화만 하고 가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양을 진짜 봤더니 이제 호주는 원소 주기율 표상에 있는 비싼 금속 중심으로 해서 네. 전 세계 매장량의 1, 2등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네. 예. 아프리카 얘기하면서 호주 얘기는 왜 하십니까? 사실 아프리카가 호주처럼 부강하고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날씨부터 좀 다르지 않아요? 날씨도 이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를 오늘 제대로 좀 네, 알아야 네. 되는데요. 예.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는 호주 못지않은 지하 자원의 강국입니다. 뭐 다이아몬드 세계 1위 뭐 채광하는 곳 하면 뭐 우리 남아공이나 남아공, 예. 짐바브웨나 그 근처 다 얘기하고 있고 산유국 하면 6, 7개 국가가 또 아프리카에 있고요. 우라늄 많이 나오는데 플라토늄 많이 나오는데 역시 또 아프리카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커피 생산지이자 농산물을 수출하는 일부 지역들 다 여기 있고요. 네. 자, 쉽게 얘기해서 호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를 고스란히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호주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자, 일단 영토인데요. 호주도 요 근래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네? 이런 것들이 속속 그 발굴이 돼요. 여기에서도 금이 나오네? 네, 여기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오네? 이런 게 있는데 아프리카는 네. 내전, 야생동물 보호구역, 그다음에 지금
그 나라 정부에서 아직까지 정부의 수장이 누군지 몰라서 아직 세계적인 개발 회사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미지의 땅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더 있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 아프리카에 그러면 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오해하고 있는데 네. 세계의 지도를 우리가 평면으로 만들고 당연히 우리나라를 가운데 놔야 되기 때문에 예. 가장 가상자리에 있는 나라들이 왜곡이 많이 돼요. 크기가. 원래 크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아프리카는 우리가 그냥 세계의 지도에서 일견 보는 것보다 훨씬 커요. 아, 지도에는 작게 표현된다. 오히려 아프리카가. 작게 표현돼요.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 면적이 3천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네. 이러면 감이 없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면적을 전부 다 합산한 나라들을 제가 해볼게요. 중국 더하기 미국 더하기 인도 더하기 프랑스 더하기 독일 더하기 스페인 더하기 이탈리아 더하기 동유럽 더하기 영국 일본 더한 게 이 면적이에요. 저는 중국과 미국을 더한 게 아프리카보다 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착시 현상이에요. 네. 와. 적도를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 크게 보이고 한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크게 보이고 정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이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정말 크구나. 큰 나라다. 네. 큰 땅이네요. 정말 큰 땅이죠. 그러니 여기 이 땅을 지금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고 네. 이 밑에는 또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인구 숫자입니다. 인구 숫자는 너무나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13억 인구가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큰 대륙이고 평균 연령도 2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반론이 있죠. 아유, 그렇게 많으니까 못 살고 그렇게 많으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 이것도 아프리카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는요, 일단 최근에 들어서 최근 10년 동안 대학원 졸업생이 8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아프리카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리고 단순 노동만 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 13억 인구들 중에서는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제대로 배우겠다. 나 석박사 해보겠다라는 이 인력들이 네.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다 못 살고 남아공 정도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대표적으로 1인당 GNI, 즉 구매력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나라마다 물가가 다 다르고 이런 여러 요인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자기가 번 돈으로 뭘 살 수 있느냐. 구매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1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제가 세본 것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세이셸이라는 아프리카 국가가 24,300달러, 네. 모리셔스가 22,300달러, 가나가 15,000달러, 가봉이 14,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구매력 기준 1인당 GNI를 보면 인도가 6,000달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은 얼마냐? 17,000달러죠. 그러니 아프리카는 구매력 없잖아요. 잠재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꽤 많은 나라에서 그런 건 예외다. 네, 예외인 나라가 많고 더 늘어나고 있고 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10개 나라를 꼽아라. 예. 그러면 6개가 아프리카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장을 고도로 하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프리카를 우리가 주목을 못 하고 있다라는 왜 거고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집단 오해를 한다면 뭔가 원인이 또 있을 텐데. 아, 예. 이제부터가 이제 마음 네. 아픈 아프리카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저 무궁무진한 인구, 저 무궁무진한 자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프라를 조성해서 이제 거기서 뭘 하면 되는데 예, 예.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 하나씩 뭐 오늘부터 한 3회에 걸칠지 4번에 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패, 식민지의 잔재, 종교적 갈등, 그 다음에 사람들의 범죄 네. 이런 것들이 제일 큽니다.
그 말은 네 가지가 다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네요. 다 인재예요. 네. 땅의 문제, 기후의 문제, 자원의 아무 문제 문제 없어요. 없다고요? 네. 기후 같은 경우도 에티오피아 수도 같은 경우나 남아공이라든가 요하네스버그라든가 세네갈 지역이라든가 이런 동네는요. 야, 여기가 유럽인가? 야, 여기 왜 이렇게 살기 좋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했던 곳들은 살기 네. 나쁜 곳이 아니겠잖아요. 어. 그래서 내륙 지방도 곳곳 좋은 데 많고요. 뭐 네. 케냐도 말할 거 없고요. 예. 케냐는 저처럼 동물 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긴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날씨도 좋아요. 날씨도 동물에게는 좋죠. 좋을 수 있는데 사람에게도 사실 동물들이 번성한다라는 건 사람에게도 나쁜 게 아닌 거거든요. 하기야. 네. 지도로만 보면 아프리카 가운데를 적도가 지나가니까 네. 일단 가운데를 중심으로는 쓸모없는 땅, 너무 더워서. 근데 적도를 그렇게 지나고 있는 브라질 아마존도 생각해 보세요. 좀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가 막 사막만 있고 막 사바나 기후라고 우리 옛날에 배우죠. 그런 황망한 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의 인재들이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어디 그 TV 퀴즈쇼에서 봤는데요. 그 퀴즈쇼가 잘못됐더라고요. 뭐였냐면 우리 지구상에 마지막 독립국가는 어디일까요? 라고 이제 퀴즈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독립국가. 독립국가? 여기서 말하는 독립국가라는 건 유엔에서 네. 너는 이제 국가야. 이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가장 최근에 국가로 인정받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렇죠. 아. 근데 거기 정답이 이게 완벽하게 틀렸다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정답이 잘못됐어요. 제 기준으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동티모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비교적 최근이긴 합니다. 네. 제 기억으로 2002년, 2003년 정도에 네. 유엔에서 독립국가로 인정해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립국가가 됐죠. 네. 그런데 아프리카는 아직 교통정리가 다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도 독립국가가 간간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프리카 그러면 54개국이요. 좀 약간 시사에 밝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송경제 저 때문에 세계지도 사신 분들 다시 한번 펴보시면 그 54개국인지 아니면 53개국으로 그려진 건지 52개국으로 그려진 건지에 따라서 지도의 연식이 달라질 거예요. 점점 많은 나라로 그려진 게 최신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대표적으로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저희 독립하게 해주세요라는 국가들이 좀 생겼어요. 예. 예. 그 중에서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 예.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은 1976년까지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았었어요. 그 땅이. 예.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다가 어떻게 됐었냐 하면 이 국가 같은 경우는 유엔하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어떤 동맹체가 있겠죠. 예. 그 국가에서 야, 여기는 독립국가로 인정해야겠다. 그러니까 76년도 가장 또 최근이죠. 네. 네. 뭐 그때 독립을 하고 나서 모로코랑 계속 영토 분쟁이 있어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까지는 세계지도에서 모로코로 나와 있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6년도 이전까지는 스페인 영이었고 네. 7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모로코 땅이었어요. 야, 예전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일 때 일본 땅으로 그려져 그렇죠. 있었던 것처럼. 예. 네. 그러다가 2018년도쯤에 여기는 이제 모로코가 아니라 사하라 아까 뭐였죠? 아랍 민주공화국.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 예, 이걸로 독립시켜 주자. 그래서 유엔도 인정해주고 네. 아프리카 연합도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이 국가가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모로코라는 나라는 그래 너희들 나가 그랬어요? 아니죠. 뭐 치열했죠. 생각해 보세요. 76년도부터 2018년도면 얼마나 그동안 치고받고 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교통정리를 한 거죠. 영토도 어떻게 하고 그럼 어떻게 나누자 한 거예요. 예, 예. 예. 자, 그런데 지금도 아니에요. 저도 독립하겠다니까요 하는 나라가 한 3-4군데가 더 있는데 또 예. 가장 최근 독립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이거 조만간 이것도 독립될 것 같은데라는 나라가 소말릴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라고 아직은 부르면 안 되죠. 소말릴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소말릴랜드. 네. 소말리아에 있는
땅이에요? 맞아요. 소말리아 옆에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음, 여기도 주구장창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여기는 영국령이었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아프리카 연합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좀 있어요. 여기는 지금은 그럼 어디 나라? 지금 소말리아로 표시되어 있죠. 전 세계 일반적인 유엔에 인정하는 지도 형태로 만들어진 곳은 그러면 일단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며 네, 또 그렇게 서로 물과 기름이라면 굳이 왜 또 같은 나라로 들어갔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어떤 나라는 독립을 그러면 시켜주고 또 어떤 나라는 안 시켜주는 건 무슨 기준인가? 예, 그것도 궁금하고. 진짜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예. 이게 전부 좀 제가 비약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이 예. 직관적으로 어떤 게 제일 큰 원인이었구나 아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저는 전부 다 유럽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이 난리인 게 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 사실 저도 유럽의 국가들 좋아하고 여긴 진짜 문명 국가구나 생각하는 곳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가끔 아프리카를 어쩌다 출장을 가서 거기를 보고 나면 과연 유럽 국가들이 정말 문명인들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뭐랄까요 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했습니다. 예. 이걸 가장 극명하게 아프리카에 그동안 왜 이런 소요가 있었는지를 제일 쉽게 알려줬던 전 세계적인 이슈가 르완다 사태였는데요. 지난 20세기에 가장 악랄했던 할상은 사실은 히틀러가 아니라 르완다에 있었던 부족 전쟁이다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예. 자, 일단 아프리카는 어떤 반목이 있었냐면 아프리카의 한 국가로 표시되어 있는 그 나라 안에 부족이 많게는 뭐 한 100개, 예. 적게는 몇십 개, 뭐 아주 적으면 4개. 아. 근데 4개 부족 안에도 족장이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또 다 세력이 다 다른 거죠. 언어 다르고 종교 다르고 풍습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 구축했던 예. 유럽인들이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쟤네는 다수고 나는 소수인데 네.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통치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인들을. 네. 예.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저들을 쪼개면 돼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면 딱 좋거든요. 쪼개면 서로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짓을 하게 하면 훨씬 내가 편하죠. 유리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르완다가 대표적으로 르완다뿐만 아니라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르완다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르완다는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 탄자니아를 국경으로 맞닿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예요. 그런데 원래 이 르완다의 첫 번째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는 독일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지 곳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독일은 여기에서 뭐 자원도 쓰고 뭐도 쓰고 하긴 했는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 나서 네. 그다음 여기를 차지한 게 벨기에였습니다. 아. 근데 벨기에는 독일보다 사람 숫자가 더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 아프리카 멀리 있는 이 식민지를 내가 혼자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가 선택했던 통치 방법은 그 르완다라고 영토로 네. 그거는 식민지 제국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영토를 그어놓은 거지 부족하게 동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벨기에 령이다. 네. 너는 오지 마 하고 지네들끼리 정한 거예요. 부족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어허. 그런데 그렇게 정해놨는데 땅도 크고 우린 인구도 얼마 안 되니 이 르완다라고 지금 불리우는 그곳에 있는 소수 민족 하나를 정해요. 네. 그 소수 민족이 투치족이라는 종족입니다. 유목민이에요. 네. 근데 유목민은 일반적으로 사냥을 하겠죠. 그렇죠. 공격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설득하기가 더 좋아요. 그동안 니네가 소수 민족으로 여기에서 그렇게 날개는 못 폈다며 우리가 도와줄게. 자, 니네 투치족이 이제 지배 계급이야. 오. 갑자기 그렇게 지배 계급으로 하고 그 르완다에는 후투족이라는 다수의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종족이 있는데 네. 그 후투족을 이제 피지배 계층이라고 지정을 해버렸어요. 언어도 다르고.
그렇죠. 생김새도 달라요? 생김새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예. 딱 보면 본인들도 알더라고요. 그러겠죠. 맞아. 서로 알아요. 어. 우리도 한중일 서로 아는 것처럼. 살짝 느낌이 오죠. 맞아요. 언어가 좀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는데 자, 그런데 후투족이 이제 피지배계층이야라고 네.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후투족에는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해 버려요. 그리고 강제 노역에 활용할 수 있게끔 투치족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게 전부 다 둘이 싸우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시나리오로. 그렇죠. 아. 싸우게도 만들고 자기가 뭐 회사 사장이잖아요, 벨기에가. 그런데 저기 공장이잖아요, 네. 아프리카는. 그럼 공장장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자로. 관리자로 있기에 적합하다고 투치족을 선택한 거죠. 아. 그리고 걔한테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네. 야, 뭐 쟤네는 뭐 가르칠 것도 없고 니네 확실히 편하게 강제 노역했어. 문제 생기면 나한테 전화하고.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 그런데 이게 1900년 초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언제 끝났느냐? 이 르완다도 독립을 한 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바로 뭐 독립한 게 아니라 벨기에가 여기서 철수한 게 196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더 여기서 주도권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의 반세기 이상을 투치족에게 크게 학대당하고 모멸감을 받았던 후투족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 독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민주정권 들어서고 선거로 대통령 정하자, 예. 이제 국회의원 정하자, 지방선거 하자 하잖아요. 지방선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네요. 네. 그런데 사람 수는 후투족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 후투족이 대통령부터 지방 정권까지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초반에 투치족 중에서 악랄하게 굴었던 사람들 한 2만 명을 바로 능지처참을 합니다. 거의. 아, 정권 잡고 나서. 예. 그랬더니만 투치족은 어떻게 했느냐?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해서 옆에 인근 나라로 넘어가서 르완다 애국전선이라는 무장단체를 조직하죠. 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든 르완다에 틈이만 보이면 게릴라전하고 내전으로 들어가고 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양쪽 다 못 살겠잖아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93년도에 후투족과 투치족이 야, 화해하자.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혼란을 멈추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가 있냐면 94년도에 바로 그 르완다의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대통령 이름이 되게 어려우신데 하비아 리바나 성만 제가 부른 거예요. 이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착륙할 때 미사일 공격으로 추격됩니다. 네. 그게 어느 족 대통령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음모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다수족인 후투족의 대통령이었는데 네, 네. 그럼 당연히 투치족이 죽였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후투족의 자작극이다라고 얘기하는 설도 꽤 있어요. 아, 강경파가 강경파가. 투치족을 더 공격하고 싶은 강경파가. 네. 왜 평화협정을 맺냐. 저걸 끝을 내야 될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강경파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투치족과 싸우기 위한 명분이 명분도 필요해서 만들고. 이 대통령이 미사일로 격추됐다. 이 자작극을 만들고 그다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후투족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 다수니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박멸의 대상이다라고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학살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중국제 마제타 칼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칼인데 예. 우리 밀림 가끔 그 해치고 들어갈 때 큰 칼. 큰 칼로 막 나무 베가면서 지나가잖아요. 예. 왜냐하면 안 그러면 쓸리니까 다. 예. 그때 엄청나게 큰 한 70cm짜리 칼 있어요. 보통 이제 해적선 같은 데서 해적 맞아요. 들고 있는 칼 같은 그런 거. 네, 그거보다 폭도 넓고 예. 그게 이제 마제테 칼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마제테 그 칼폭이 넓은 70cm짜리 칼을 주민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후투족 주민들에게 그리고 예. 민병대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예. 누구 어떻게 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투치족을 소수민족인 투치족을 죽여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100일 동안 네. 하루에 10,000명씩 죽였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100일 동안 학살당한 일이 생깁니다. 음. 그런데 이거를 네. 자작극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대통령 피습이 아까 94년도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예. 94 그럼 100만 명이나 피습할 그 엄청나게 큰 칼. 음. 그게 어디서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조달했냐? 그래 또 살펴봤더니 93년도에 이미 중국에서 수입을 대거 해온 거예요. 그때 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왜 수입해왔지?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증거는 없지만 자작극이 아닐까.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주려고 사온 무기도 아니고. 네. 군인들 숫자가 그렇게 하루에 100만 명씩 죽일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모든 민간인들이 칼 한 자루씩 들고 서로를 민병대. 죽이는- 예. 민간인 중에서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네. 했던 이 친구들에게 한 자루씩 주고 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럼 그때 칼 수입할 때 이미 민병대를 모집할 만한 어떤 그렇죠. 계획과 명분이 있었을 텐데 네. 그게 뭐였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계획된 거 아니냐. 뭐 마저 또 잠깐 광고 듣고 그렇군요. 마저 할까요? 예. 그래야 되겠네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알고 보면 날씨도 좋은 아프리카라는 곳에서는 왜 항상 여러 가지 분란과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가를 르완다 문제를 중심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원 부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르완다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도 이제 비슷한 역사를 갖고 비슷한 갈등 구조라서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인 거죠. 네, 대표적인 워낙 그 극렬한 대량 살살이었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가 주목했던 거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소소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민족이 우연히 어떻게 같은 나라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네, 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게 그들이 원래 갈등 없었거든요. 근데 유럽인들이 만들어준 거라니까요. 원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프리카에 많은 살고 있는 부족들이 네. 교통 정리가 아주 교묘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목민들은 아무렇게나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네. 계절에 따라서 이동 경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음흠.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농사 지을 때는 네. 그 강가 근처에 그 정착민들, 그러니까 유목민 말고 정착민들이 와서 농사 짓고 싹 가요. 그러면 그 찰나에 그 유목민이 거길 지나면서 그 물을 또 이용하고요. 그리고 그 유목민이 지나고 나면 또 소수 유목민들 중에서 다른 삶의 행태를 살아가는 예. 수렴 채취를 더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또 거길 지나면서 부족들 간에 뭐 전쟁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슬슬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살았다. 예. 그리고 그 계절적인 시차와 공간적인 시차를 잘 이용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으니까 지금까지 살았겠죠. 안 그랬으면 그렇죠. 싸웠었겠지. 안 그랬으면 어느 예. 부족 하나가 벌써 멸망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가 됐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름대로 게임의 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의 룰을 철저히 왜곡시키고 인위적으로 야, 이제 네가 제 지배하라니까 해준 게 전부 유럽이에요. 한 나라가 그걸로 소수의 한 100여 명 되는 유럽인들이 예. 몇십만 명 되는 부족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저거네, 저기 쉽네 라고 하면서 프랑스는 프랑스령에서 독일은 독일령, 영국은 영국령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네. 그 몇십 년 동안 아니면 길게는 몇 세기 동안 그 반목이 일어나니 이제는 유럽인들이 싫은 게 아니라 제가 더 싫은 거죠.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남북한이 갈린 게 음, 그게 이제 그렇게 갈라놓은 그 당시 선진들 그렇죠. 맞네요. 때문이었는데 네. 그렇게 오래 또 있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다른 일들도 벌어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요. 뭐냐면 이런 좋은 방법이 있구나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남북으로도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됐는데 네. 야, 내가 지역도 나누면 내가 유리할 것 같아. 같은 나라에서도 네, 우리 지역이 숫자가 더 많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빈부로 나눠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도자가 어떤 편을 가르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인은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저도 어딘가에서 읽은 만화 중에 회사 엘리베이터가 2개 있는데 네. 하나를 이제 임원들만 이용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임원들은 정해놨겠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싫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원들이 막 그 항의를 하니까 왜 우리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원들이 이용하고 이 하나를 임원들만 혼자 이용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네. 알겠다고. 그러면 임원들과 40세 넘는 여성들만 이용한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 예. 그다음부터 40세 넘는 여성과 나머지 직원들이 싸워서 왜 우리도 이용하게 하자 하니까 40대 여성들이 왜 너희들은 따로 이용하면 되지 왜 그렇네. 그렇게 했다는. 그렇네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참. 임원들에게 화살이 안 갔다는 이야기를 얼핏 어디서 들었어요. 아이고. 그런 얘기겠죠, 그죠? 맞습니다. 맥락이. 맞아요. 자, 그래서 르완다의 그 비참함에 대한 거를 더 좀 남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마제테 칼이라는 칼로 100만 명을 살상하고 나서 그러면 그때 국제사회는 뭐 했느냐? 예. 저런 거 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 93년, 94년이니까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죠. 예. 빌 클린턴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원래 르완다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었어요. 예. 있었었는데 오히려 야 이거는 우리도 감당할 수준이 아니니 괜히 해코지 당할지 모르니 다 철수하는 게 낫겠다. 거꾸로. 이게 한번 사람이요 뭔가에 씌인 사람들이 대규모로 있으면 그거는 겁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대량 살상이 그 100일 동안 100만 명 말고도 그 뒤에 간헐적으로 몇 번 더 있었고요. 나중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더 이상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 르완다 지원단이라고 군이 아니라 지원단이라고 갔는데 네. 그 뒤에 르완다를 평가했던 국제적인 여러 월간지, 주간지의 표현이 굉장히 섬뜩하죠. 르완다에는 개가 없어졌다. 왜요? 이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개가 없어진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서로 싸우는 도중에 개들이 다쳤어요? 아니면 식량이 없어서 뭐 식량으로 쓰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인들이 네, 상식하는 수준인데 예. 100만 명이 동시에 이렇게 살상이 되면 그거는 누가 치우지도 못하잖아요. 아, 예. 그런데 개들은 개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네. 먹을 게 없어서 개들이 사람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저기 너무 많은 시체가 있다 보니까 개들이 살찌고 뭐랄까 기름져진 거죠. 아하,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참혹한 장면이어서 유엔군들이 저걸 못 보겠다 더 이상. 그래서 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르완다의 그 당시에는 개가 없는 나라. 어떻게 그 아프리카에 개가 없겠어요. 들개도 많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르완다는 개가 없는 나라가 됐다가 세계적인 칼럼니스트들의 제목이었어요. 네. 그럼 이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졌을 텐데 비슷하게. 그래서 그 통계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1945년부터 2019년까지 500명 이상의 뭐랄까요? 분쟁. 그러니까 사망자가 500명 이상 난 분쟁의 전체 건수가 전 세계가 300개가 좀 넘는데요. 예. 그중에 120개가 아프리카였어요. 그러면 120번의 소요,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부를지 쿠데타라고 할지 부족 간의 분쟁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 했었을 때 500명 이상 죽은 게 120번이면 1년에 몇 개나? 이게 3개 정도씩 꼭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이 중에는 아까 100만 명 돌아가신 것도 있고 뭐 10만 명 돌아가신 것도 있고 네. 그냥 500명 이상은 전부 카운트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르완다 말고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는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에 250만 명, 앙골라 내전도 100만 명 이상, 수단도 100만 명 이상, 뭐 에티오피아와 에트리트리아의 전쟁도 뭐 100만 명에 가깝고, 뭐 그러니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저렇게 많은 자원이 지하에 있지만 위에서 지금 뭔가 기업들이 가서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는 거죠. 한 300년 전,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호주나 아프리카나 경치가 똑같고 사람 사는 똑같죠. 것도 똑같았겠죠. 그렇죠. 한쪽은 그냥 백인 죄수들이 왔고 다른 쪽은 흑인 원주민들이 살고. 네. 똑같이 살았는데 네. 그 이후에도 호주는 계속 같은 나라였고 네. 아프리카는 그 이후에 유럽의 열강들이 갖고 가면서 국경선을 서로 찢어서 네. 자기들끼리 나눴겠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철수했을 것이고 네.
그러고 나니까 호주에서는 그냥 같은 나라니까 같은 애에서 사는데 네. 아프리카는 그때부터는 이제 같은 나라에 여러 종족들이 있고 나니 독립이니 뭐니 하면서 갈등이 생긴 게 거기서의 차이가 나타난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가 참 그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식민지를 어떤 경험했던 국가가 네. 한 나라에 지속적으로 식민지를 경험한 게 차라리 낫다. 그럼 거기는 다 같은 나라가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컨센서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호주는 영국의 지속적인 식민지였죠. 영국의 힘이 강했으니까 그 땅 프랑스가 들어와서 우리랑 반 나누자 이런 얘기 안 했던 못했던 게 거죠. 가장 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쉽게 해서 영어권이 됐고 네. 그리고 거기 전 지역들에 흩어져 살았는데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주력 산업이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농사 지어야 되고 어떤 데는 공업해야 되는데 네. 그럼 관세 요율에 따라서 자신들이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호주라고 한 나라의 지속적인 식민지였고 한 언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나라에서조차도 연방제하자. 그래서 주마다의 권한이 엄청 세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게 한 30년 단위로 지배를 받으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고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저는 하루에 2번 8시 30분, 11시 5분에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